저는 그 돌이 제 아들을 데려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919년 워싱턴 DC의 한 저택에서 발견된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를 쓴 여인의 이름은 에벌린 월시 맥린으로 미국 광산왕의 딸이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란 다이아몬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목에 걸고 있는 45.52캐럿짜리 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비의 목에 걸렸다가 왕비의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지켜본 돌이었습니다. 러시아 귀족의 손에 들어갔다가 총살당하게 만들고 이스탄불의 궁전에 걸렸다가 왕조를 무너뜨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돌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편지의 다음 줄에는 불행한 물건은 나에게 오면 행운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9년 뒤 그녀의 9살 난 아들 빈스는 저택 앞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9개의 유물 중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쯤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만지면 죽고, 옮기면 재앙이 오고, 소유하면 파멸한다는 물건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 물건에 손댄 사람 중 몇 명이 죽었다고 시작하죠. 그런데 인류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시대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성에 로봇을 보내고 유전자를 편집하고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유물의 이야기를 검색하고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9개의 유물을 하나씩 열어볼 겁니다. 호프 다이아몬드, 투탕카멘의 무덤, 5300년 전 미라, 개성에서 도쿄로 실려간 대리석 탑, 인도에서 런던으로 건너간 코히누르를 다룰 것입니다. 타이타닉과 얽힌 미라, 화재의 방마다 남아있던 그림, 조각조각 팔려나간 자동차, 그리고 이베이에서 팔린 상자도 포함됩니다. 이 9개를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유물은 정말 존재하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벌린 맥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가 그 돌을 산 해는 1911년, 값은 18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90만 달러로 서울 강남 아파트 20채 값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산 것은 골프공보다 작은 짙은 남색의 돌 하나였습니다. 이 돌의 이력을 따라가면 1666년 프랑스의 보석상 장 바티스트 타베르니에가 인도 골콘다 광산 지역에서 사들인 원석이 나옵니다. 그가 이 돌을 프랑스 왕 루이 14세에게 팔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타베르니에가 인도 힌두 사원의 신상 이마에 박혀있던 돌을 훔쳐냈고 그 순간 사제들의 저주가 이 돌에 새겨졌다는 첫 번째 전설이 붙습니다. 정말 그런지 역사 기록을 보면 타베르니에는 그 뒤로 20년을 더 살았고 84세 나이에 러시아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주치고는 꽤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전설의 다음 주인공은 루이 14세의 후손인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로 이 돌을 왕관에 파가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죠.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1793년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에서 왕비의 목이 파리 시민들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호프 다이아몬드를 착용한 기록은 없다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녀가 소유한 것은 이 돌의 원석인 프랑스의 푸른 다이아몬드였고 지금의 45.52캐럿 형태는 그 원석이 도난당해 재가공된 뒤의 모습입니다. 즉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돌 때문에 죽었다는 서사는 시대적으로는 맞지만 형태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아주 중요해집니다. 혁명 이후 이 돌은 사라졌다가 1839년 영국의 은행가 헨리 필립 호프의 소장품 목록에 등장하며 오늘날의 다이아몬드 이름인 호프가 됩니다. 이후 소유자들의 목록을 보면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압둘 하미드 2세는 왕조가 무너지며 폐위되었습니다. 러시아 귀족 카니토우스키는 볼셰비키 혁명 당시 총살당했고 그리스 상인 시몬 몬타리데스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절벽에서 추락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에벌린 맥린의 9살 난 아들이 차에 치여 죽은 뒤 남편은 정신병원에서 사망했고
딸은 25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누구라도 이 돌에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프 가문 사람들 중에서는 이 돌을 소유하는 동안 특별한 불행을 겪은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로 뒤집어 봅시다. 그들은 그저 평범하게 부를 유지하다가 팔았을 뿐입니다. 이 돌을 1949년에 사들인 미국 보석상 해리 윈스턴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 돌을 30년 넘게 소유했고 여러 자선 행사에 대여했으며 1958년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우편으로 기증했습니다. 등기요금 145달러 29센트가 들었다는 영수증이 지금도 남아있으며 그는 7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즉, 이 돌을 소유한 사람 중 누군가는 파멸했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 파멸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었거나 왕비였거나 혁명기의 귀족이었거나 대공황 시기의 벼락부자였습니다. 이 돌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손에 자주 들렀던 것뿐입니다. 역사가 격동하는 자리에 이 돌이 있었지, 이 돌이 격동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돌은 지금 미국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2층 보석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탄유리 안에서 천천히 회전하고 있고 매년 700만 명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가 이 정도라면 무덤 전체는 어땠을까요? 발굴팀 58명 중 8명이라는 숫자는 하워드 카터의 투탕카멘 무덤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 중 개봉 후 10년 안에 사망한 사람의 수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으면 12년 사이에 8명이 죽었다는 거니까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1922년 11월 26일 오후 이집트 룩소르 왕들의 계곡에서 하워드 카터가 무덤 입구의 벽에 작은 구멍을 뚫던 그날의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뒤에서 후원자인 카나번 경이 뭔가 보이나라고 묻자 카터가 네, 놀라운 것들이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33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공기가 그의 얼굴에 훅 끼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램프 하나만 든 채로 파라오가 잠든 방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벽에는 상형문자, 바닥에는 3300년 묵은 먼지가 있고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카터는 그날 일지에 우리는 어떤 살아있는 인간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파라오의 무덤을 여는 자에게는 죽음이 그 날개를 펼치리라라고 각색됩니다. 이 문장은 실제로 무덤에 새겨져 있지 않았고 저주 문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훗날 영국 신문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기자가 지어낸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연 순간의 저주는 없었고 후에 신문에서 생겨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신문은 그런 문장을 지어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덤 개봉 5개월 뒤 후원자 카나번 경이 카이로의 호텔에서 모기에게 물린 상처가 감염된 폐혈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한 시각, 카이로 전역에 원인 불명의 정전이 일어났고 영국 그의 집에서는 그가 아끼던 개가 갑자기 죽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신문사들은 파라오가 카나번을 데려갔다는 재료를 얻은 겁니다. 이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저주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 뉴스는 다음 희생자를 기다렸고 발굴팀 중 누군가가 죽을 때마다 그것은 8번째 희생자, 9번째 희생자로 이름 붙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통계를 봐야 합니다. 발굴팀 58명 중 10년 안에 사망한 8명의 사망률은 약 14%입니다. 1920년대 유럽 남성의 10년 사망률 중 40, 50대 남성의 사망 비율은 20에서 30% 사이였습니다. 즉, 발굴팀은 통계적으로 오히려 평균보다 오래 살았으니 저주치고는 무능한 저주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하워드 카터 본인은 무덤을 연 뒤로 17년을 더 살다가 65세에 자연사했다는 점입니다. 무덤을 처음 연 사람이 무사했는데
나머지가 저주를 받았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카나번경은 왜 죽었을까요? 여기서 20세기 후반에 과학이 등장합니다. 1999년 독일 미생물학자 고트하르트 크라머 박사는 49가 넘는 고대 미라와 봉인된 무덤을 조사한 뒤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봉인된 무덤 내부에는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와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라는 두 종류의 곰팡이 포자가 고농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포자를 흡입하면 건강한 사람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폐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급성 폐감염을 일으킵니다. 카나번경은 젊은 시절 자동차 사고로 폐에 손상을 입었고 사망 당시 만성폐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곰팡이가 가장 잘 공격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것이었으며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저주가 아니라 미생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이 이 시리즈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며 과학이 하나를 설명했으니 나머지도 다 설명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53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저주도 같은 답일까요? 1991년 9월 19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에 알프스 티제뉴 빙하가 있었습니다. 독일인 등산객 부부 헬무트와 에리카 지모는 능선을 넘다가 얼음 사이로 튀어나온 갈색 물체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인형인 줄 알았다가 조금 더 다가가서 보니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그들은 근처 산장에 신고했고 산악구조대가 출동했으며 처음에는 몇 년 전 실종된 등산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얼음에서 꺼내려고 곡괭이질을 하던 순간 구조대원은 시신의 옆에 놓인 도구가 청동기 시대의 도끼처럼 보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며칠 뒤 인스부르크 대학의 고고학자들이 도착했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시신은 대략 5300년 전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시체가 알프스 등산객의 발끝에 튀어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발견된 골짜기의 이름을 따서 외치로 붙여졌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을 나열하면 1992년 외치의 시신을 처음 손으로 만진 63세의 법의학자 라이너 헨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합니다. 같은 해 외치 발굴 현장의 사진을 찍은 52세의 산악가이드 쿠르트 프리츠는 눈사태에 휘말려 죽습니다. 1994년 외치 발견 당시 취재를 담당했던 47세의 오스트리아 기자 라이너 홀츠는 뇌종양으로 사망합니다. 2004년 처음 발견자였던 헬무트 지모는 다시 알프스를 등반하다가 실종되었고 8일 뒤 눈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2005년 외치를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인스부르크 대학의 66세 콜라트 슈핀들러 교수가 다발성 경화증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외치의 저주로 묶이는 5건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서 여러분은 5명이나 죽었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슈핀들러 교수 본인이 죽기 전 한 인터뷰에서 저주 이야기는 언론의 창작이라고 잘라 말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와 관련된 사람은 수백 명인데 그중 5명이 죽는데 20년이 걸렸고 나머지는 다 살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외치 프로젝트에는 지금까지 700명 이상의 연구자, 큐레이터, 촬영 인력이 관여했기에 사망자는 그중 극히 일부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주라는 말은 통계 앞에서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외치의 몸에는 화살촉이 박혀 있었고 2001년 CT 촬영 결과 그의 왼쪽 어깨에 청동 화살촉이 남아 있었으며 뒤통수에도 강한 타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즉, 그는 5300년 전에 살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살해당한 자의 시신이 얼음에 갇혔다가 5300년 뒤에 발견됐고 그 뒤로 그를 만진 사람들 몇 명이 죽었다는 문장을 저주로 읽으면 소름이 돋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평범한 확률일 뿐입니다. 무엇으로 읽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외치의 시신은 지금 이탈리아 볼차노의 남티롤 고고학 박물관 지하 실험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영하 6도, 습도 98%의 냉동실 안에서 그는 죽었던 그날의 자세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다면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위로 향했을 겁니다. 천장까지 뚫려 있는 홀 한가운데에 하얀 대리석으로 된 높이 13.5m의 10층짜리 탑 하나가 서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라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인 개성입니다. 이 탑의 이름은 국보인 경천사지 10층 석탑으로 세워진 해는 1348년입니다. 그런데 이 탑은 고려 말 원나라의 힘이 절정을 지나 흔들리기 시작하던 시기에 원나라 황실에 붙어 권력을 얻은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세운 탑이었습니다. 탑의 1층에는 원나라 황제와 황후의 만수무강을 비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즉, 이 탑은 시작부터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탑이었고 그의 왕조는 20년 뒤에 무너집니다. 원나라는 1368년 명나라에 밀려 북쪽으로 쫓겨났고 그 다음 순서로 고려도 무너져 조선이 세워지면서 탑을 세운 자들의 후원자가 사라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역사의 흐름이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을 559년 뒤인 1907년으로 돌려봅시다. 순종 황제의 결혼식에 일본 특사로 파견된 국내 대신 다나카 미사키가 개성에 와서 저것을 도쿄로 옮기고 싶다는 말을 기록에 남깁니다. 그의 부하들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 1907년 어느 밤 200명이 넘는 일본인 인부들이 개성의 경천사터로 몰려갑니다. 지역 군수가 이 사실을 알고 제지하려 했지만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 총을 들이대며 막았습니다. 탑은 10조각으로 해체되어 수레에 실렸고 그날 밤 안으로 밀반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냐면 일본 언론조차 다나카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을 정도였습니다. 영국 기자 어니스트 베델과 미국 언론인 호머 헐버트도 이 사건을 국제 언론에 폭로하며 조선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대신 항의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며 이제 다나카 미사키가 이 탑을 훔친 뒤로 벌어진 저주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국제 여론의 문매를 맞고 국내 대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잃었고 이후 일본 정계에서 사실상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훔쳐간 탑은 그의 저택 정원에 세워졌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부재의 일부가 손상되고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18년 국제적 압력에 밀린 일본 정부는 훔친 지 11년 만에 이 탑을 조선에 반환합니다. 여기서 다나카가 몰락한 것은 저주 때문일까요? 아니면 원래 무너질 사람이 무너진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의 시선은 그가 이미 국내성 내부에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고 탑 도굴 사건은 그를 밀어낼 결정적 명분이 되었을 뿐이라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없었던 것인지 관점을 하나 바꿔봅시다. 이 탑의 이력을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원나라에 붙은 권문세족이 세웠다가 원나라가 무너지면서 그들도 무너졌습니다. 일본 국내 대신이 훔쳐갔다가 그도 무너져 결국 돌려줘야 했습니다. 돌려받은 뒤 경복궁 뜰에 세웠으나 6.25 전쟁 중 방치되어 부재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1960년에 복원했지만 야외에서 산성비를 맞으며 다시 훼손됐습니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실내로 옮겨온 지금에서야 유리 지붕 아래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탑을 소유하려던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잃었고 오직 이 탑을 지키기 위해 옮긴 사람들만이 무사했습니다. 이 패턴을 저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남의 것을 탐내면 무너지는 세상의 이치일까요? 이 탑은 지금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1층 상설전 시관 로비에 서 있어 언제든지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서면 대리석 표면에 새겨진 원나라 황제의 만수무강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문구를 새긴 왕조는 사라졌고 그 탑을 훔친 사람도 사라졌고 그 탑을 지키려던 사람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으며 오직 탑만 남았습니다.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저주와 정치가 만든 저주는 다르듯이 그렇다면 국가 전체가 얽힌 저주는 어떨까요? 영국 여왕은 이 보석을 걸지 않았으며 정확히 말하면 걸 수 없었습니다. 무게 105.6캐럿의 코인우르 다이아몬드는 대영 제국 왕관 중앙에 박혀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중 하나입니다.
이 보석에는 이 보석을 가진 남자는 세상을 얻겠으나 모든 불행을 함께 얻을 것이며 오직 여자만이 혹은 10만인이 것을 가질 수 있다는 힌두교 경전에 오래된 저주가 붙어 있습니다. 여왕이 이 보석을 착용해왔던 이유가 여기 있으며 남자왕이 즉위한 지금 이 보석은 왕관에서 조용히 빠져 있습니다. 찰스 3세는 대관식에서 이 보석이 박힌 왕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왕 카밀라가 대관식에서 쓴 왕관에는 코인으로 대신 다른 다이아몬드가 들어갔습니다. 즉, 21세기 영국 왕실도 이 저주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석의 원산지는 인도 골콘다 지역이며 발견된 시기는 최소 14세기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인도의 여러 왕조를 거쳤고 무굴 제국의 공작좌에 박혀 있다가 페르시아의 정보광 나디르 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나디르 샤는 이 돌을 처음 본 순간 페르시아어로 빛의 산이라는 뜻의 코이누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이 보석을 얻은 지 8년 뒤 자신의 근위병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보석을 얻은 아프가니스탄의 아흐마드 샤 두라니는 얼굴에 종양이 생겨 얼굴이 문드러지며 사망했습니다. 이 보석을 마지막으로 소유한 인도 인물은 시크 왕국의 마지막 왕 두립싱으로 10살에 왕위에 올랐다가 11살에 영국 동인도회사에 의해 폐위되어 보석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1849년 코이누르는 배에 실려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배는 항해 도중 콜레라 발병과 폭풍으로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런던에 도착했고 보석은 빅토리아 여왕의 손에 전달됐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 보석을 브로치로 착용한 뒤 40년을 넘게 통치했고 대영 제국의 절정을 지켜본 뒤 자연사하여 여자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는 전설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석을 가지고 몰락한 나디르 샤, 아흐마드 샤, 시크 왕국의 왕이 정말 이 보석 때문에 몰락했는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원래 자기 왕국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인도 아대륙은 18, 9세기에 걸쳐 격변의 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이아몬드를 가진 통치자라면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무너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 저주는 시대의 저주였지 보석의 저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네 나라가 각각 이 보석은 원래 우리 것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이므로 반환 계획은 없다입니다. 코이누르는 지금 런던 탑 안에 방탄유리로 된 진열장에 놓여 있고 매년 300만 명의 관람객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래 자리에서 뽑아온 대영 제국은 이미 지도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의 절반이 대영 제국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 보석은 여전히 런던에 있지만 이 보석을 강제로 가져온 나라는 이미 무너졌으니 저주는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지금까지 역사가 만든 저주와 국가가 얽힌 저주를 지나왔다면 이제 인간의 착각이 만든 가장 유능한 저주를 만날 차례입니다. 이 미라는 타이타닉에 탄 적이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저주받은 미라를 검색하면 대형 박물관에 있는 미라 하나가 타이타닉호에 실려 미국으로 옮겨지던 중 배가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10중 8구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1912년 타이타닉 침몰 직후부터 1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도시전설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소설로 각색됐으며 TV 특집으로 반복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 아문신전의 여사제 관 뚜껑이라는 미라는 지금도 대형 박물관 62번 방에 그대로 놓여 있어 배에서 침몰했다라는 내용은 성립할 수 없는 거짓입니다. 사실 이건 미라가 아니라 관 뚜껑이며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원전 950년경 이집트 테베의 여사제를 위해 만들어진 관의 뚜껑만이 1889년에 대형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이 물건을 손에 넣은 기증자 중 한 사람은 팔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재산을 잃었으며 또 한 사람은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19세기 말부터 영국 상류층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생전에 자주 이집트 저주와
대형 박물관의 여사제 관 이야기를 들려주던 영국 언론인이자 스피리추얼리스트인 W.T. 스테드가 배에서 사망합니다. 여기서 스테드가 타이타닉에서 저주받은 미라 이야기를 했다더라가 그가 그 미라와 함께 배를 탔다더라로 변하고 결국 그 미라 때문에 배가 가라앉았다더라로 사람들의 기억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은 침몰 몇 주 만에 뉴욕과 런던 신문에 실렸고 그 뒤로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저주는 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야기꾼의 입에 있었던 겁니다. 배는 저주 때문이 아니라 빙산과 무리한 항해의 일정, 부족한 구명 보트 때문에 침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살아남은 이유는 이집트 저주 때문에 타이타닉이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빙산과 인간의 오만 때문에 침몰했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이 뚜껑은 지금도 대형 박물관 62번 방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몇몇은 아직도 이게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미라라고 속삭입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그때마다 이 관 뚜껑은 배에 오른 적이 없다고 정중하게 정정하지만 그 정정은 도시전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박물관이 저주를 만들었다면 신문은 어땠을까요? 1985년 9월 4일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선 일면에 화염 속에 저주받은 얼굴이라는 헤드라인이 걸립니다. 기사의 요지는 영국 전역에서 집이 완전히 타버렸는데 눈물 흘리는 소년을 그린 그림 하나만 멀쩡히 남아있는 이상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뒤 영국은 한 달 사이에 광란에 빠집니다. 각지의 소방서에는 우리 집에도 그 그림이 걸려 있는데 어떡하냐는 문의가 쏟아졌고 신문은 매일같이 새로운 화재 목격담을 실었습니다. 한 소방관이 요크셔 지역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출동한 완전 소실 화재 현장에서 이 울고 있는 소년 그림만은 항상 멀쩡히 남아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이 신문에 실리자 저주 서사는 확정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1950년대 이탈리아 화가 지오반니 브라골린이 그린 우는 아이 얼굴 시리즈 28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그림들은 저가 인쇄본으로 대량 복제되어 1960~70년대 유럽 전역, 특히 영국의 노동계급 가정에 널리 걸렸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이 그림이 걸린 집이 수십만 가구나 됐습니다. 매년 수만 건의 화재가 생기는데 그중 단 몇 장의 그림이 멀쩡히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상할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림이 잘 안 탄 물리적 이유는 저가 인쇄 과정에서 특수한 방염 처리제를 코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그림들이 유리를 끼우지 않은 채 벽에 걸려 있어 화재 시 얇은 물건이 뜨거운 공기로 인해 벽에 밀착되어 살아남는다는 화재 전문가의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즉, 이 그림이 안 탄 게 아니라 안 탄 것들만 신문에 실렸으며 탄 그림은 사진에 찍히지 않고 기사에 실리지 않은 생존 편향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선의 최초 기사를 작성한 기자 케빈 맥키가 훗날 이 기사가 여러 지역의 개별 화재 목격담을 하나의 저주 서사로 엮어낸 언론의 현대 도시전설이라고 솔직하게 회고했습니다. 즉, 저주는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편집장의 책상 위에 있었고 신문사는 이 기사로 그해 가장 많은 부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신문은 저주받은 그림을 대신 태워주는 캠페인을 벌여 독자들이 보내온 그림 수백 점을 소각하는 행사를 열고 그 장면을 또 일면에 실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팔아서 부수를 늘린 신문사와 그것을 사서 읽은 수백만 명, 그림을 태워 안심하려 한 사람들을 우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저주는 물건이 아니라 언제나 팔리는 이야기에 깃든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1955년 9월 영화배우 알렉 기네스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새로 산 은색 포르쉐 550 스파이더를 자랑하는 젊은 배우를 만납니다. 차 뒤쪽에는 리틀 바스타드라고 페인트로 쓰여 있었죠. 기네스는 자서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나조차도 모른다. 아주 무례하고 이상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나왔다. 시계를 보니 지금이 금요일 저녁 10시군요. 그 차를 타지 마세요. 타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죽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배우의 이름은 24세 제임스 딘이었고
말을 한 지 정확히 일주일 뒤인 1955년 9월 30일 오후 5시 45분에 사고가 납니다. 제임스 딘은 캘리포니아 41번 국도를 달리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세단과 정면 충돌하여 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네스는 제임스 딘이 죽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래를 보는 예지력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 소름 돋는 예언 뒤에는 두 가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차 자체가 가진 극단적인 위험성이었습니다. 제임스 딘이 가져온 포르쉐 550 스파이더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초경량 레이싱카였습니다. 게다가 차체가 너무 낮아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도로 위에서는 불길하고 위험천만한 물건이었죠. 둘째는 제임스 딘의 무모한 운전 습관이었습니다. 당시 딘은 속도에 미쳐 있었고 주변 모두가 그의 위태로운 운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위험하기 짝이 없는 차와 무모한 운전자의 조합을 본 기네스에게 조만간 큰 사고가 날 거라는 강한 직감이 스친 겁니다. 그리고 그 직감이 하필 일주일 뒤 완벽한 우연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역사상 가장 섬뜩한 예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주 서사는 제임스 딘이 죽은 뒤 완전히 부서진 사고 차량을 조지 베리스 가사들여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 판매하면서 시작됩니다. 엔진을 싼 의사 트로이 맥켈리는 레이싱카 첫 경주에서 사고로 사망했고 변속기를 싼 레이서 윌리엄 에스크리지는 경주 도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개의 타이어를 산 사람은 타이어 파열로 사고를 당했고 부서진 차체를 순회 전시하던 트럭이 뒤집혀 운전사가 사망했습니다. 1960년 캘리포니아 전시관에서 차의 잔해가 사라진 후 리틀 바스타드의 부품 대부분은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소름 돋는 목록이지만 사건들의 상당수가 자동차를 극적으로 만드는데 능한 쇼맨 조지 베리스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사가들은 부품을 산 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그 죽음을 저주로 연결지은 것은 베리스의 홍보 전략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레이서의 사고, 타이어 파열, 트럭 사고라는 평범한 비극 옆에 제임스 딘의 차라는 문장이 붙는 순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주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의 입에서 태어납니다. 제임스 딘의 차 잔해는 공식적으로 행방불명이며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해지는 저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다음 저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3년 미국 오리건주의 야드세일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25에 팔렸습니다. 상자를 산 골동품상 케빈 만니스는 상자를 열자 전구가 터지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글을 이베이에 올려 나무 상자를 $280에 낙찰시켰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의 영혼이 물건에 붙는다는 유대민속 신앙의 개념을 딴 딥북박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상자는 낙찰자들이 이상한 일을 겪었다며 계속 되팔아 낙찰가가 수천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2012년 이 이야기가 할리우드 영화 포제션으로 제작되어 흥행하면서 저주가 완전히 상품화되었습니다. 수백 년 된 종교 개념이 야드세일과 이베이를 거쳐 할리우드 마케팅 카피가 된 것입니다. 이 상자는 현재 라스베이거스의 하운티드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으며 입장료는 성인 $44입니다. 박물관 측은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저주가 옮겨간다는 목격담이 있다며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격담이 있다는 식의 문장은 사실 검증이 필요 없는 21세기 저주 산업의 마케팅 언어입니다. 전통 신앙의 뒷북은 안식처를 찾지 못해 산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 떠도는 불행한 영혼으로 두려움과 위로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44짜리 스릴을 위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9개의 유물을 모두 둘러보고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 투탕카멘, 웨치, 경천사지 석탑, 코이누르, 여사제관, 우는 소년, 제임스 딘의 차, 뒷북 상자 모두 인간이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다 가짜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이야기들을 끝까지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혹시 정말 저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저주의 진짜 정체입니다. 인간은 설명되지 않는 일을
우연으로 넘기지 못하고 원인을 찾으려는 종입니다. 카나번 경이나 제임스 딘의 죽음에서 파라오나 차의 저주를 떠올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한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파라오의 무덤에 가지만 않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저주는 무서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장치입니다. 유물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한 이 유물들은 박물관과 관람객을 통해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주는 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있습니다. 에벌린 맥리는 아들, 남편, 딸을 잃고도 불행한 물건은 나에게 오면 행운이 된다며 그 돌을 벗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을 데려간 돌이라면 당장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물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무서운 건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비극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인간은 미쳐버립니다. 차라리 이 강력한 저주 때문이었다라는 핑계라도 있어야 이미 지나간 비극을 받아들이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돌을 소장한 게 아니라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이유를 목에 걸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름 붙이고 싶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 무슨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